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국채 불안이 대단했습니다. 거의 블랙홀처럼 시장의 웬만한 좋은 뉴스도 다 빨아들여서 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불안감이었는데요. 그 핵심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이 있었죠. 정부 부채가 결국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 이런 판단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는 3분기 GDP도 나왔고 또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수치들이 미국 경제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좋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하지만 이걸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자,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10년물 국제금리 상승의 공포 이게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뭔가는 반드시 부서진다. 경제의 뭔가가 부서지지 않는 한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이런 말을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파열음이 어디에서 들리는가 여기저기 우리가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억하면서 자동적으로 주택시장에 주목을 했죠. 그런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 파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역시 큰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올 3월에 지역은행 사태가 터졌죠. 이거 큰일이구나.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무마됐고요. 그 다음엔 상업용 부동산 얘기 나왔고 얼마 전에는 신용카드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이 국채입니다. 국채가 부서지겠구나. 위기가 여기에서 시작되겠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국채 금리 상승 얘기는 벌써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도대체 10년물 수익률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 주에 이유 한두 개씩은 제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유는 텀 프리미엄. 10년물이 기간이 길어서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위험도에 대해서 투자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명료한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텀 프리미엄의 정의는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위험이 뭐냐? 이거는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자, 국채가 부서지면 부서지는 시점이 언제냐? 10년물이니까 10년 후냐? 아니면 갑자기 국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조만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못하니까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시장, 주식시장 다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위험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정부 적자와 무역 적자, 트윈 데피시트로 나라가 무너질 거다. 이 얘기는 지금 몇십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해 왔죠. 야, 그래도 미국인데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인데 무슨 위험이 닥친다는 거냐. 이러면서 그야말로 외면해 왔는데 갑자기 이게 거대한 불안감으로 엄습해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연방정부 예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짜리 긴급 지출 조치, Emergency Spending Measures 하에서 임시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자마자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주 다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다. 계산을 해보면 1,060억 달러예요. 의회는 이것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둔화는 됐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경기 침체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안해요. 경기 침체 예측은 사실 좀 낮아졌습니다. 긴축 사이클이 시작된 이래 이번 달에 10월에 처음으로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50%를 하회했어요. 이 차트에 보이는 여기입니다. 10월 15일에 5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 랜딩이니 심지어 노 랜딩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그런데 왜 갑자기 태세 전환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봤더니 정부 적자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해결도 못하고 하원 의장만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의회 기능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경제 붕괴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막 나왔어요. 10년물 국채금리 16년 만에 2007년 이래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향후 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겠죠. 돈을 비싸게 조달해야 되니까요. 그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긴축이 힘들지만 이걸 견뎌내면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전에도 금리는 계속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30년 이상 이어져 온 굉장히 탄탄한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가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손 놓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불마켓입니다. 그런데 좀 취약한 불마켓이죠. 그래서 이 불안감의 직격탄을 증시가 맞은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부 적자가 수치로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하다. 2023년 회계연도에 적자 폭이 실제로 2배나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신 높아졌죠.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면요. 미국 정부 회계연도 10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2023년 회계연도 마감됐어요. 적자가 1.7조 달러, 직전 회계연도 대비 적자가 3천억 달러 더 늘었다. 이런 추산이 나왔어요. 자, 미국 GDP가 25조 좀 넘으니까 이 정도면은 한 6%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 의회 예산국이 앞으로 10년간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5%에서 7% 사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죠. 이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비율인데 이 적자를 좀 더 뜯어봤어요. 그게 이번 주 뉴스입니다. 자, 대학 등록금 탕감.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2023년 올해 대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거의 4천억 달러 정도 드는 정책이었는데 이 돈이 안 들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 그런데 이 집행하지 않은 돈을 재무부가 예산 감축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 감축으로 산정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차트를 보면 2022년 적자는 실제로 여기까지밖에 안 일어난 겁니다.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데 23년 회계연도에 예산 감축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적자 폭이 여기가 아니라 여긴데 이만큼을 22년 돈으로 감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과 23년 적자 차이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어쨌든 실제로 22년의 적자는 1조 달러 정도 되고 23년 적자는 2조 달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회 예산국이 공표한 5%에서 7% 부채 비율이 아니라 7.7, 7.8%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두려운 거죠.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3분기 GDP 성장률 목요일에 나왔고요. 9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니까 더 불길하다는 거예요. 목요일 3분기 GDP 성장률 4.9% 상상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있었어요. 아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성장률 5% 넘어선다. 그러니까 3분기 성장률도 굉장히 높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대 아니면 3%대 아니겠냐. 이렇게 다들 추정을 했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4.9%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엄청난 GDP를 견인했나? 자, 이게 4.9%인데요. 맨 위에 있는 분홍색이 정부의 지출과 투자입니다. 이게 5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기여도를 보면 소비 지출, 그리고 민간 기업 재고, 그 다음으로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다. 정부 지출이 결국 인플레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연준이 인플레 제압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연준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인플레 둔화만 얘기하는 거고 이미 이렇게 높아진 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 기대가 오래간만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3분기 소비 지출도 연율로 환산하면 4%, 그리고 9월 개인 소비 지출 월간 성장 0.7%. 좀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 제압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하기만 바랬는데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인플레는 심각하다. 경제 불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증시가 하락했죠. 지금 3대 지표 중에 2개, 나스닥이 목요일에 그리고 S&P 500이 금요일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거예요. 시장 관계자들은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수 종목이 베어마켓에 있는 증시를 다 끌어올려서 불마켓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소수 기업, 대표적으로 매그니피선트 7이었죠. 그래서 나스닥 100, 러셀 50, S&P 500 이런 시가총액이 큰 테크 종목들이 견인하는 지수들 외에는 불마켓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가 소수 기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너무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정말 7월 말에 불마켓에 진입한 게 맞다면 이제 시작인 건데, 그리고 과거 선례를 보면 앞으로 몇 년 탄탄하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불마켓의 시작이 아니라 불마켓이 끝나고 있는 모습 같다. 불마켓 이거 가짜 아니냐? AI 붐이 잠깐 만들어낸 가짜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감은 더 커졌죠. 하지만 이게 미국 경제를 와해시킬 거냐? 사실은 지표들은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해요. 내년 실업률 4.5%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확대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50 이하에 머물렀는데 이제 S&P 글로벌이나 공급관리협회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거의 50%에 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폭락을 거듭할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비합리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자, 요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의 절반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익이 시장 기대를 상회한 기업이 80% 정도 돼요. 상회율은 평균 7.7%. 1년 평균이 4.4%인 거에 비해서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3년 전에 비해서 가격을 25% 올렸어요. 한 4차례에 걸쳐서 올렸는데 판매량은 그대로입니다. 매출 당연히 늘었고 이익도 늘었겠죠. 그 정도로 미국 소비자들이 탄탄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미국 소매 매출 11% 상승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아마존이 비용 삭감 많이 했지만 매출 자체가 이렇게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계속 구매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타야말로 비용 삭감의 선두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올해는 효율의 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비용 감축 많이 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늘어난 건 당연한데 매출도 사상 최대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매출 호조로 순이익 27% 상승했고요. 알파벳 클라우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은 시장 기대 상회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시장 기대 자체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시장 기대를 꽤 높였어요. 그런데도 대다수 기업이 이 기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지금 현재가 이런데 장기 국채금리로 그것도 오르는 이유도 불명확한 상태인데 시장을 이렇게 후려쳐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